안녕하세요. 홀로 딸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나쁜 놈이란 나쁜 놈은 다 만나봤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젠 그런 나쁜 놈들이랑 싸울 일도 안녕이구나 싶어 서운한 마음보단 시원한 마음이 더 크게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가족들에게 내색은 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던지 혹시라도 내가 잡아넣은 나쁜 놈들이 내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해코지하지 않을까 사나운 꿈자리에 벌떡벌떡 깨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누구보다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마음을 졸여야만 했던 날들도 이젠 끝이다 싶어 참 속이 후련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무하는 동안 제가 걱정했던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지만 퇴직 후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시집 보내놓고 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저에게 생길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경찰이 아니었다면 그 상황에서 형사의 촉이 발동하지 않았더라면 딸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해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니 사연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영 좋지만은 않네요. 다시 떠올리는 것도 힘든 좋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 다 보는데 전하게 된 건 결국에 그 끔찍한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됐고 저랑 딸도 뭔가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털어버리고 인생을 새로 시작할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안 좋았던 일이 있었던 만큼 우리 두 사람에게 남은 인생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사연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얼굴이 또 왜 그 모양이에요? 못 살아, 정말. 아니, 거긴 범인 잡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어떻게 허구한 날 다쳐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불안해서 당신 출근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겠냐고. 이거 별것도 아니야. 다른 애들은 지금 어디 다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 대충 연고나 바르면 금방 아무는데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현지야, 아빠 왔다. 아빠가 우리 현지 좋아하는 치킨 사왔는데 얼른 나와봐봐. 어이구 우리 딸. 아빠 여기 호 좀 해주라. 응?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장인어른이 저희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하셨습니다. 제 직업 때문에요.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부모님께선 일용직으로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었고 그런 집에서 경찰 시험에 합격한 전 그야말로 개천에서 난 용 같은 자식이었죠. 연줄이라곤 하나 없어서 서내에서도 일 많고 힘들기로 소문난 형사과에 배정받았을 때에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단단한 철밥통이 생겼다는 사실에 마냥 기쁘기만 했었습니다. 선자리에 나가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구나 뭐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경찰에서 범인이랑 같이 붙여놓으면 누가 형사고 누가 범인인지 구분도 안 간다고 할 정도로 우락부락한 생김새의 저와 달리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 한 번 안 해본 것처럼 선녀 같은 외모를 가진 아내를 보고 정말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형산 절대로 안 돼. 언제 칼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놈한테 딸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딨다고. 어디서 이런 놈을 남편감이라고 데리고 와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절대로 안 돼. 언제 어디서 칼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놈을 어떻게 사위로 맞이하냐면서 문전박대를 하시던 장인어른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 3일 넘게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꼼짝도 안 했던 게 엊그제만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매일같이 범인 잡는다고 잠복하는 게 일상인 놈한테 결혼 허락 받겠다고 3일 정도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있는 게 뭐가 대수라고요. 옆에서 아내는 이러다 사람 죽는다고 엉엉 우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하고 싶었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한테 아내 손 건네주면서 장인어른은 그러셨죠. 다른 건 몰라도 내 딸보다는 꼭 더 오래 살아야 한다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딸 지켜줘야 한다고요. 그 얘기에 아내 손을 건네주던 장인어른도 그 손을 건네봤던 저도 눈물을 훔쳐서 가운데서 아내만 어이없어 했었고요.
그 뒤로 매번 출근을 할 때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요 하고 인사를 하는 아내와 그 옆에서 졸려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자기 엄마와 똑같은 얼굴로 조느라 고개를 까딱거리는 건지 인사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꾸벅 고개를 숙이는 딸을 볼 때마다 매번 결심했어요. 나에겐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나에겐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때부터 제가 출근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했던 다녀올게 라는 인사의 무게가 꽤나 무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일상적인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다녀올게 라는 인사는 가족들을 향해서 꼭 지키겠다는 일종의 약속, 아니 맹세와 가까운 것이었거든요. 내가 오늘도 범인을 잡는다고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살아서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맹세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을 어겼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아내 마음 고생도 많이 시켰었죠. 돌아오겠다는 약속만 지켰지 무사히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잘 지켰냐 하고 돌이켜보면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쉬운 직업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어디 쥐어 터지고 뭐 범인을 제압하다 보면 칼을 맞는 일도 있고 병원 침대에 누워 머쓱하게 웃으면서 가족들을 맞이할 때도 있었고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해서 나중에 예쁜 얼굴에 주름 생기면 이거 다 나 때문이라고 물어내라고 할까봐 걱정이네.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지? 혼자서 현지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 알면 좀 잘해. 현지가 학교 다녀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자긴 아빠가 백수였으면 좋겠대. 아빠 매일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자기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하니까 학교에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실직을 한 친구 아빠가 있나 봐. 자기 아빠 맨날 집에 있다고 엄마가 백수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우리 아빠도 백수라 하라고 하면 안 되냐고. 애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겠어? 여보. 애들 생각보다 금방 커. 옆에서 봐줄 수 있을 때 많이 봐줘야지. 미안했죠. 경찰서 일 당신이 혼자 다 하냐고 할 정도로 전 매일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지. 나라를 위해서는 거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부터 한 후에야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게 도리일진데 정작 전 중요한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가정을 내팽개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제 가족들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참 늘 딜레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딜레마는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되어 버리고 말았죠. 이걸 해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해결이라기보단 바깥일에 미쳐서 살고 있던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봐야 더 맞을 것 같네요. 그 천벌조차 제가 아닌 가족이 받게 됐지만 말입니다. 당신 요즘 입맛이 없어? 얼굴에 살이 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현재 본다고 당신 건강 너무 신경 안 쓰고 사는 거 아니야?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이라도 가보지 그래. 요즘 잠도 잘 못 잔다고 그랬잖아.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불면증이야? 그러게 당신 말대로 나 진짜 아무 데서나 머리만 대면 코 골고 침 흘려가면서 자는 사람인데 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어깨도 뻐근하고 목도 땡기고 잠을 자도 영 피곤한 느낌이네. 애 낳고 나서 이런 사람들 많다고는 하는데 뭐 나도 잠깐 이러다 말겠지. 이런 걸로 병원 가는 것도 좀 민망하잖아.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한 건데 뭐. 집안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바깥일보다 더 귀찮고 손 많이 가는 게 집안일이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나서부터 잘 때까지 아무리 일을 해도 티도 잘 안 나고 저한테 시집 오고 난 이후로 전 정말 들어와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갈 정도로 완벽하게 집안일을 해놨었던 아내 덕분에 편안하게 지냈지만 매번 그렇게 완벽하게 살림을 해놓는 아내 몸이 드디어 고정이 났구나. 처음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족한테 아무리 힘들어했던 저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내는 살도 많이 빠지고 한눈에 봐도 피곤함이 얼굴에 배어있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으니까요.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이라도 한번 다녀와 보는 게 어떻냐니까. 뭐 어디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병원을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러다 말 거라고 손사리를 치더군요. 그래도 영 걱정되는 마음에 정 병원을 가는 게 싫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좀 쉴 수 있게 친정이라도 몇 주간 다녀와라 얘기를 했죠. 그 얘기엔 아내도 솔깃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지난 설에도 바빠가지고 하룻밤도 제대로 못 자고 왔었잖아. 당신 빨리 올라와야 한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도 내심 서운해하는 눈치였는데 잘 됐다. 그럼 나 이왕 가는 거 한 보름 정도 푹 쉬고 올까 봐. 엄마한테 전화해서 곰탕 좀 끓여달라고 해야겠다. 여보, 내가 아플 때 있잖아. 다른 약이 필요 없다니까. 우리 엄마가 푹 끓인 곰탕만 먹으면 힘이 펄펄 나서 날아다닌다고. 당신도 주말에 들리겠다고 내가 엄마한테 말해 놓을게. 저렇게 좋아하는데 진작 한번 다녀오라고 할 걸 그랬나. 무심했던 지난날이 미안해질 정도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보름이나 있다가 오는 거니까 커다란 짐가방을 꺼내서 며칠 동안 이것도 챙겨가야겠다, 저것도 챙겨가야겠다. 친정 한번 다녀올 때마다 장모님이 싸주시는 반찬들을 보고 이걸 다 어떻게 먹냐고 못 가져간다고 짜증을 냈었던 아내인데 이제 보니까 장모님 성격을 아내가 꼭 물려받았구나 싶더라고요. 저러다 가방이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이 나서 꼭꼭 눌러담아 빵빵해진 가방을 보면서 가끔씩은 저렇게 친정에 보내서 쉬고 오게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아이도 놓고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세 분이서 여행이라도 한번 보내드려야겠다 하고요. 장영사, 이거 영 반대로 된 거 아니야? 보통 아내들이 친정 간다고 하면 남편들이나 이제 자유다 하고 신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왜 이렇게 마누라가 친정 간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2주 동안 외로워서 어떡하냐 싶고 심란한가 모르겠다. 정말 눈 꼬셔서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서에서 형사님 내외 금술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도 못한 후배 그렇게 괴롭히실 시간 있으시면 전화나 좀 받으시죠. 아깝게 계속 울리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아내가 친정으로 출발을 했겠구나 싶어서 헛헛한 마음에 경찰서에 앉아 동료들에게 푸념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제가 워낙 아내를 좋아하고 졸졸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한 것을 다들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닭살 돋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도 저 외모로 형수님이랑 결혼했으면 저놈은 범인을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잡아야 하고 세금도 몇 배는 더 내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놀릴 정도였거든요. 2주 후에 다시 돌아올 아내지만 오늘은 집에 돌아가면 늘 그랬듯이 반겨주는 아내와 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헛헛해서 주머니에 넣어놓은 핸드폰이 아까부터 시끄럽게 울려대고 있었던 것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황급하게 전화를 받으니 죄송해요.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사연을 쓰고 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때 얘기를 꺼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벌써 20년 가까이 다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만 감으면 그때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 언제쯤 그 끔찍한 기억들로부터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라고 하셨어요? 병원이요? 예, 제가 이문기 맞습니다만. 네, 저희 아내의 이름입니다. 네? 뭐라고요? 딸에는요? 그 옆에 타고 있었던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한 제 목소리에 경찰서 안이 싸하게 얼어붙었어요. 다들 전화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동료 형사들이 조용히 옷을 챙기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형사들에게 대답을 해줄 새도 없이 미친 듯이 제 옷을 챙겨 들고 주머니를 뒤져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절 뒤에서 막 뜯어 말리더라고요. 제가 거의 울부짖으면서 사람들을 뿌리쳤던 것 같습니다. 이건 놔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 된다고. 우리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친정 간다고 신나가지고 가방 싸들고 웃으면서 나가는 거. 이번엔 내가 배웅을 해줬는데 내가 그 말을 못했어.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우리 마누란 맨날 나 보내면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그 얘기 해줬는데 내가 아침에 바쁘다고 가보라고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었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다녀오라는 그 소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거라고. 형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 그 사람 없으면 정말 하루라도 더 못 살아요. 어? 나 어떻게 하냐고 이제. 현지는 무사하고. 현지는 어떻게 됐대? 어느 병원이래?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면서 딸애는 무사하다고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비틀거리면서 몸을 일으키니까 동료 형사들이 제 손에서 차키를 확 빼앗아 가더라고요. 야, 엄마,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이 정신에 무슨 운전을 한다 그래? 너 지금 차키 들고 나갔다가 우리도 동료라고 하나 있는 거 황천길 보내버리라고? 내가 운전해 줄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야, 서장님 오시면 니네가 알아서 잘 얘기하고. 어? 현지는 무사하다며. 너 아빠야 임마. 가장이 무슨 그런 책임감 없는 소리를 해. 하루라도 못 산다느니 그럼 현지는 앞으로 누가 볼 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세수하고 가서 뺨 때리고 정신 차리고 나와. 이 앞에 차 대고 있을 테니까. 그때 동료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정말로 운전대를 잡고 그대로 사고를 내서 아내 곁으로 따라갔을지도 모를 일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준 덕분에 정신이 확 드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나한텐 아직 남아있는 딸이 있지. 나에겐 아직 지켜야 할 가족이 남아있다 하는 생각이요. 동료의 말대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얼굴 세수하고 거울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제 뺨을 세차게 몇 대 때리고 시뻘겋게 부어오른 얼굴로 동료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쁜 놈들은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넉나가고 정신 나간 놈들이 세상에 남아있을 줄 몰랐죠. 음주운전이랍니다. 얼마나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지 경찰들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도 술에 취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가지고 피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링거를 맞으면서 술을 깨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미친놈의 운전대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침상에 누워있는 그놈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서 패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죠. 아빠, 엄마가 어떡해. 엄마가 나 구하겠다고 나 안아주다가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됐나 봐. 분함, 억울함, 괴로움, 딱 어느 한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마음이 치밀어 오르고 있을 때 온 몸에 연고를 바른 딸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퍽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음주운전 차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자마자 어떻게든지 딸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옷가방과 딸을 품 안에 끌어안고 온몸으로 차를 막아냈던 모양이었어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내분은 전신에 골절이 나 있는데 반해서 따님은 그래도 가벼운 골절과 찰과상 정도만 있는 수준이라고요. 사고 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로 다치고 말았다는 건 정말 천운이라고. 어머님이 따님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요. 언젠가 장난처럼 우리 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음에 자긴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딸애를 구하겠다는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살면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 일이 막상 현실이 되니까 그때 그런 걸 물어보지 말걸 말도 안 되는 별별 후회들이 다 밀려왔었죠. 후회를 할 시간도 슬퍼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는 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정말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질 것 같았지만 주먹이 허해질 때까지 꾹 쥐고 눈물을 참았어요. 동료들의 말대로 전 가장이니까요. 딸의 앞에선 그 누구보다 강해 보여야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평생 딸애를 울게 할 일은 없을 거다. 딸의 앞에서 울 일도 없을 거다. 아내가 목숨 바쳐 지켜낸 우리 딸, 이제는 내가 목숨 바쳐 지켜내겠다. 그때 그렇게 결심했어요. 현지야, 네 탓 아니야. 엄마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너무 필요해서 그래서 엄마를 조금 빨리 데려간 것뿐이야. 엄마 어디 안 갔어. 항상 현지 옆에서 현지가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실 거거든. 그러니까 현지야,
아빠랑 현지랑 남아있는 두 사람이 엄마 못까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자. 알겠지?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엄마도 우리 내려다보고 아무런 걱정도 안 하지. 평생 내 걱정만 하다 간 사람, 이제서라도 너무 늦었지만 아무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늘을 바라보고 눈가로 줄줄 흐르는 눈물을 딸아이 모르게 훔쳐냈습니다. 이제 이 애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당신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젠 조금 마음 편하게 푹 쉬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전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소중한 아내를 떠나보냈고 딸아이와 둘이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빠, 나 교복 어딨어? 어제 퇴근하면서 세탁소에서 찾아다 달라고 했잖아. 또 까먹은 거야? 나 오늘부터 춘추복 입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이러다가 전교생 중에 나만 하복 입고 등교하겠어. 진짜. 아이고, 아빠가 깜빡했다. 너 어제 야자하는 거 데리러 간다고 그거에만 정신 팔려 있어가지고 너 얼른 씻고 준비해. 아빠가 지금 밑에 가서 바로 찾아올 테니까. 세탁소 아저씨랑 아빠랑 친한 거 알지? 문만 두드리면 그냥 바로 꺼내주실 거거든. 전교생 중에 우리 딸만 다른 옷 입힐 수 없지, 응? 너 저거 갈 때 식탁 위에 용돈 올려놓은 거 챙기고 지갑에 돈 없더라. 용돈 떨어지면 제깍제깍 얘기하라니까. 넌 왜 말을 안 하고. 지갑에 걘 남자친구냐? 아빠, 또 내 지갑 열어봤어? 아니, 내가 그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범인이야? 그동안 아내 혼자서 저 왈가닥을 어떻게 돌봤나 싶을 정도로 육아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의젓하고 사고 안 치고 아빠 말 잘 들어주는 딸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낮은 난이도로 육아를 했다곤 하지만 그래도 뭐 애 키우는 거 어려운 건 매 한 가지 아니겠어요. 딸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었죠. 딸이 어렸을 땐 몰랐는데 조금 더 크고 나니까 바깥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전부 다 내 딸한테도 생길 것 같고 야자를 하고 조금만 집에 늦게 들어오면 그렇게 걱정이 되고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도 아빠 잔소리가 제일 많다면서 볼멘 소리를 해도 어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저렇게 자기가 범인이냐고 왜 자꾸 범인 취조하듯이 집에 와서 형사 물을 못 빼고 자기한테 그러냐고 버럭 화를 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딸애가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할 무렵엔 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디 사는 누구냐, 뭐 하는 놈이냐, 아빠 걱정될 그럴 일은 안 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어디 귀에 들리겠어요. 주말에 딸애가 교복 벗고 예쁜 사복 챙겨 입고 나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저거 따라 나가서 잠복 수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딸한테 걱정되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자기 속내를 잘 말하지 않는 거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버릇이 들어가지고는 꼭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다 큰 딸의 지갑을 열어보고 돈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겠어요. 뭐가 부족하면 부족하다, 필요하면 필요하다,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는 딸애 때문이었죠. 처음엔 다그쳐도 보고 나랑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해서 그러냐, 대체 왜 그러냐, 크게 화도 내고 그랬죠. 딸애가 뚝뚝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밖에서 바쁘게 일하고 집에 와서도 자기 신경 쓰느라 정신 없는 거 뻔히 알아서 그런지 말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입 밖으로 안 나온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찌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던지요. 애기 엄마 그렇게 되고 난 이후로 어디를 다쳐도 우는 소리 한 번을 안 내고 초경을 할 때도 말을 못하고 방 안에서 끙끙 앓고 있기도 하고 사춘기 때 학교에서 애들끼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피곤에 쩔어가지고 퇴근하는 아빠한테 얘기를 했다가 제가 더 힘들어지기라도 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딸의 마음을 아니까 저도 그때부터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죠. 이럴 때 애기 엄마가 있었으면 같은 여자끼리 통하는 구석도 있을 거고 애가 엄마한테 조금 더 편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확실히 아빠라서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겠지 하고요. 그런 딸의 마음을 부단히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 쉬웠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지름길로 가려고 딸애가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른 건 몰라도 눈치 하나는 엄청나게 빠른 편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촉이라고 하지만 형사들은 이 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 딸애가 저런 얼굴로 있으면 뭔가 불편하다는 뜻인데 약속을 자꾸 안 잡고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니까 용돈이 슬슬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하고 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먼저 해주는 것들이 저와 딸 사이에 말하지 않는 규칙처럼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자기를 범인 취급을 하냐, 퇴근을 해서도 형사처럼 구냐 투덜거리는 딸이었지만 그건 역시 저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하기 머쓱하니까 그런 마음을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딸아이를 키우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전 조금 부족하기는 해도 딸애와 조금씩 맞춰가면서 아빠로서의 노릇을 잘 해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어느덧 훌쩍 커버린 딸이 회사원이 되어 제 아빠와 함께 마주 앉아 회사 상사 욕을 하면서 소주잔을 기울일 나이가 되어버린 걸 보면서 세월이 참 이렇게 빨리도 가는구나 마냥 신기하기만 했죠. 너희 엄마가 이거 보면 참 기가 막혀 할 텐데 언제 네가 이렇게 다 커가지고 아빠 술친구나 해주고 있고 엄마가 집에 와서 아빠 혼자 이렇게 식탁에서 소주 마시고 있으면 꼭 너처럼 그렇게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말동무 해주고 그랬었거든. 술도 한 잔 못 마시는 사람이.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 좋아? 엄마 그렇게 된 지도 한참 됐잖아. 지난번에 다른 아저씨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재혼하라는 얘기도 많이 했다며. 난 아빠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 생기면 재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건가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아빠가 언제 그런 걸로 네 눈치 본 적 있었어? 이놈 자식 네가 이제 머리가 많이 굵어지긴 굵어졌나 보다. 그런 걱정을 다 하고. 아빠한테 잔소리할 시간 있으면 너도 이제 슬슬 좋은 사람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 지난주에도 네 친구 누구냐? 그 화정이 결혼식 다녀왔다며? 네 친구들 그렇게 하나둘씩 결혼하기 시작하는데. 아휴, 됐다.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너 평생 이렇게 아빠랑 같이 술 친구나 해주면서 같이 살면 되지, 응? 제 얘기에 딸은 그게 무슨 무서운 소리냐면서 자기도 좋은 사람 만나서 얼른 결혼할 거니까 아빠도 좋은 아줌마 있으면 재혼하라고 그래야 잔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면서 밉지 않게 타박을 하더라고요. 딸의 결혼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아직 상대가 누군지 보지도 않았는데 내 딸이 아깝게만 느껴지는 건지. 세상 모든 아빠들이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전 유독 딸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식장에 딸아이 손잡고 같이 입장하는 생각만 해도 괜히 마음이 찌르르 할 정도로 아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변에서도 딸 결혼시킬 거면 퇴직 전에 결혼시켜라 이런 말들을 하도 하니까 넌지시 물어봤더니 만나는 사람은 있는 눈치인데 그것조차도 아빠한테 속 터놓고 쉽게 얘기를 하지 않는 눈치니 내심 궁금하기만 했었죠.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현지가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요. 재촉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늦게 인사드리러 온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저 현지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애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인사를 시키러 왔을 때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훤칠한 외모에 요즘엔 그런 얼굴과 서글서글한 성격을 보고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고 한다면서 옆에서 딸애가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어디 가서 모났단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사업도 아주 잘 되고 있고 사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요. 저 혼자 키우긴 했지만 모자람 없이 키운 딸애랑 비교했을 때 어디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었던 사위였기에 저도 첫인상을 봤을 때 안심이 됐던 게 있었죠. 뭐 인상 좋다고 다 결혼을 시키나요? 인사를 하러 와서 셋이 앉아 밥을 먹는데 사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딸애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면서요. 티를 안 낸다고 했는데 서운해하는 게 온 얼굴에 다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그래요.
저 사람한텐 자기가 무슨 얘기든지 속 편하게 할 수 있다고요. 나 힘들 때 옆에 항상 같이 있어줬던 사람이야. 아빠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서운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알지만 그만큼 아빠가 믿어줬으면 좋겠어서 그래. 이상하게 저 사람한텐 나 힘든 거, 나 어려운 거 그냥 안 숨기고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3년이나 만났던 거고 이제 나도 저 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결혼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인사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야. 꼭 좀 허락해 주세요. 응? 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반대를 할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항상 속마음을 편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딸이 걱정됐는데 그런 딸이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생겼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아버지인 내가 아니란 생각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쟤도 어디에다가도 편하게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인생 사는 동안 필요했을 텐데 자기 손으로 고른 인생의 동반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겠냐고요. 결정적으로 그 말에 저도 결혼을 허락하게 된 거였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돈댁도 조금은 까탈스러운 구석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하는 사업을 가족들이 다 같이 돕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디 하나 어려운 구석도 없어 보였고요.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딸이 속 끓일 일도 없겠다. 저도 결혼 전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고심해서 그 결혼을 허락했었던 거니까요. 요즘 많이 바쁘니? 통 연락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는 하지만 뭐 집에서 힘든 일 있고 그러면 얘기하고 친정 와서 좀 쉬다 가기도 하고 그래라. 아빠가 엄마 속 많이 썩여봐서 알잖아. 어떤 날은 남편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짜증나는 날이 있는데 결혼을 한 마당에 갈 곳 마땅치 않으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을 거 아니냐. 아빠, 나 정말 괜찮아요. 요즘 이 사람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통 시간이 안 나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 아빠도 알고 계시죠? 내가 요즘 연락이 너무 뜸해서 우리 아빠가 괜히 또 걱정했나 보네.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시집간 딸과 가깝게 지내는 것도 웃기지만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딸과 너무 갑자기 확 멀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헛헛하더라고요. 딸 결혼시키고 나서 저도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늘 일상적으로 했었던 일이 두 가지나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매일같이 출근하던 곳도 사라지고 매일같이 돌봐야 했던 대상도 사라지니까 이제 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저도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그래도 뜨문뜨문 잘 지내고 계시냐 연락을 하고 종종 친정에도 놀러오고 했었던 딸의 발길이 어느 순간 뚝 끊기고 나니까 한편으론 걱정도 됐고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불쑥불쑥 찾아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뭐가 그렇게 바쁘냐, 시간 날 때 좀 와라, 맨날 전화를 보채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 일에나 그렇게 재촉하는 성격은 아닌데 하도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게 말이 되는 것 같냐.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얼굴 한번 비추기라도 해라. 성화를 부리니 딸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집에 한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걸린 거야? 날도 더운데 뭘 그렇게 꽁꽁 싸매고 왔어? 몸살개가 있어서 나중에 온다고 했잖아요. 괜히 아빠가 감기에 옮길까봐 나도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하도 오라고 성화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지. 딸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응? 나 진짜로 괜찮아요. 김서방 사업은 좀 어떻고? 요즘에도 많이 어렵대?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아빠한테도 편하게 얘기해. 아직 그 정도 도와줄 여력은 되니까. 집에 온 딸은 아직 추운 날씨도 아닌데 긴 팔에 마스크까지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정말로 감기에 걸린 건지 콜록거리는 것이 안쓰러워서 제가 뭐 따로 요리를 할 줄 아는 건 없고 집 앞에서 장어탕을 포장해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따뜻하게 끓여 먹고 푹 쉬어라 얘기를 했죠. 그렇게 딸을 보냈는데 갑자기 장어집 사장님이 저 좀 봐봐요 하고 절 부르더라고요. 뭐 계산이 잘못됐나 하고 가게를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딸이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영 찝찝해서 그런다고요. 아니, 내가 아까 포장해주면서 주는데 손목에 멍이 들었더라고. 그냥 어디 다쳤나 보다 하고 말 텐데 내가 멍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옷으로 싹 가리는데 우리 바깥 양반이 남의 집 일에 신경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저 또래 애들만 보면 우리 딸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딸 집에서 혹시 뭔 일 있는 건 아니래요?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그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아무리 퇴직을 했어도 저도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딸이 여태까지 미심쩍게 행동했던 이유 계속 몸살 기운 때문에 그런 거라고 콜록거리면서 오긴 했지만 영 이상했던 행동들이 집에서 사위랑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면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죠. 사장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대로 방범용 CCTV를 하나 사들고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딸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까 그 차림 그대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아빠,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나 진짜 김서방한테 혼나요. 장인어른이 딸네 집에 오는데 네가 혼날 일이 뭐가 있어? 너 김서방이랑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왜 아빠한테 얘기를 못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말이 혼나온 거야. 집안 살림도 제대로 정리 못했는데 손님 함부로 들이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지. 이거 봐. 아까 급하게 나오느라고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엉망인데 오실 거면 말이라도 주시지. 뭐 놓고 가셨어요? 딸의 말에서 거의 확신을 했죠. 이거 뭔가 있구나 하고요. 아까 장어집에서 추가로 더 포장해온 장어탕을 내밀면서 생각해보니까 네 것만 산 것 같아서 김서방 것도 급하게 사왔다고. 요즘 사업도 힘들고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을 텐데 사위를 내가 못 챙겼다고 하면서 냉장고 정리하는 것만 보고 금방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딸에는 연락을 하지 뭐하러 직접 왔냐고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포장해온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전 그 틈을 타서 거실이 잘 보이는 자리에 카메라를 놔두고 눈에 띄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카메라를 잘 가려뒀어요. 제발 그 카메라에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장면도 찍히지 않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딸의 집에서 나와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옛 동료들이 있었던 경찰서였습니다. 퇴직하고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묻는 동료들 몇 명을 불러 모아놓고 제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죠. 아무래도 우리 딸이 사위에게 맞고 사는 것 같다면서요. 영 초기 이상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오긴 했는데 난 지금 퇴직해서 출동이고 뭐고 나갈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따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같이 좀 나가줄 수 있겠냐. 현지가 어렸을 때부터 삼촌들처럼 옆에서 봐왔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경찰서에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얘기를 듣자마자 마치 자기 일처럼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놈이 결혼을 할 수가 있었냐면서요. 저도 그딴 놈을 진작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정말 억울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제 촉이 틀린 거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라고 뭐 맨날 만나요. 카메라를 제 핸드폰에 연결해둬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수 있게 해뒀거든요. 경찰서에 둘러앉아 늦은 시간까지 가만히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 딸애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서 나오는 걸 보니 화질이 좋지 않은 카메라에서도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팔뚝에 군데군데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가 으득하고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위가 돌아왔는지 거실에 사위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카메라에 잡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마 보고 싶지 않았던 차마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들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어요. 딸애를 보자마자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낮에 갔을 때 딸의 집에서 봤던 살림들,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매번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기다렸다간 딸애한테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료들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서둘러 딸애의 집으로 향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자 사위놈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빼꼼 열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러시는데 그러다 형사들 뒤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딱 하고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도 없이? 뭐? 아빠가 왔다고? 아빠, 아니야, 들어오지 마. 나 아무 일도 없어.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우악스럽게 열어젖히고 그대로 사위놈의 멱살을 쥐고 뺨을 세차게 올려 붙였죠. 동료 형사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면서 저를 다 뜯어 말렸고요. 뺨을 얻어맞은 사위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너도 한 대 얻어맞으니까 아프냐? 남한테 맞는 건 아프면서 내 딸한테 손을 올리면 아플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네 놈 그대로 보낼 줄 알아? 적어도 내 딸 아프게 했던 것만큼 똑같이 아프게 해줄 테니까. 네가 사람이야? 어디 손댈 데가 없어서 저 가냘픈 애, 이 파렴치한 새끼. 말리는 경찰들을 내팽개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사위놈의 뺨을 세차게 한 대 더 올려 붙였습니다. 경찰들은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챙기고 딸 A의 안위를 살폈어요. 형사들의 얼굴을 알아본 딸이 그제서야 안심이 됐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진짜 죄송해요. 아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랬던 건데. 이놈의 자식아, 이게 진짜 아빠 걱정시키는 일이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기 자식 시집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너 이 꼴로 살고 있는 거 알게 됐을 때 어떤 심정일지 생각이나 해봤어? 내가 니네 엄마 얼굴을 이제 창피해서 어떻게 봐? 왜 아빠한테 말도 안 했냐고. 아이고 우리 딸. 너무 놀라서 아직도 몸을 덜덜 떨고 있는 딸아이를 꽉 끌어안고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 저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딸아이를 달래줬습니다. 계속 무뚝뚝한 아버지로 살면서 딸아이가 시집가서 연락이 뜸하겠거니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더라면 딸애는 얼마나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을지 생각하니까 아직도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동료 형사들은 이쪽은 알아서 할 테니까 우선 병원에 가서 진료부터 받고 진단서부터 떼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알겠다고 하고 딸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사위놈도 참 간사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2대 얻어맞고 나니까 공포심이라도 느낀 건지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저런 우스운 놈한테 그동안 내 딸이 당했던 것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정말 치가 떨리게 열이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사업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처음에 그냥 말리는 수준이었지. 이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사람 눈에 뵈는 게 지금 뭐가 있겠냐고요. 처음엔 말리는 날 밀치는 수준이었는데 그것도 자꾸 습관이 됐나 봐요. 난 맨 처음에 아빠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지. 아빠도 이제 막 은퇴하고 집에서 나 잘 살겠거니 하고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고 그냥 난 아빠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숨긴다는 게 이렇게 나중에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면 아빠가 더 속상한 거 알면서도 숨겼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아빠. 너무 죄송해요. 딸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말을 하지 못했을진 딸이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아도 아빠인 제가 제일 잘 알 것 같더라고요. 착하고 착하기만 했던 딸이 괜히 제 아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긴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나중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짓말이 되었겠죠.
제가 속상한 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 힘든 상황을 홀로 견디고 참아내고 있었을 딸의 마음이 느껴져서였습니다.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라고 해서 허락해준 결혼이었는데 그 상대한테마저 버림을 받았으니 그 속이 어디 멀쩡했겠냐고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제 아빠한테 미안하다 소리 그만해. 네 얘기 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아빤 그런 거 가지고 너 미워할 사람 아니야.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미워할 수가 없어. 아빠가 솔직하게 말해줘. 나랏밥을 그렇게 먹고 나쁜 놈들을 그렇게 많이 잡고 퇴직을 했는데도 아빠 네가 만약에 반대의 상황에 있었더라도 네 편 들었을 거야. 부모는 원래 그래. 공평하지가 못해. 아빤 그저 내 딸이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걸 아빠가 몰랐다는 것이 속상해서 그럴 뿐이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말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빠한테만큼은 비밀 같은 거 만들지 말아줘. 응? 그럴게요, 아빠. 내가 아빠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해. 내가 우리 집 아니면 갈 곳이 어딨어. 아빠, 나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나 진짜로 너무 많이 힘들었어.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고 아빠한테 이렇게 털어놓고 펑펑 울고 싶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몰라. 아빠, 나 너무 힘들었어. 그제서야 제 마음을 털어놓고 펑펑 우는 딸을 보면서 병원에서 그렇게 딸아이와 끌어안고 한바탕 또 눈물을 쏟고 나서야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됐답니다. 이제 그 나쁜 놈을 족치는 건 제 동료들의 역할이었죠.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가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착착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벅 든든했습니다. 이전에 전과가 없어서 별다른 죄 없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형님이 아까 뺨 2대 갈긴 것도 조용히 그냥 넘어갈 거니까 현진아 잘 챙겨가지고 이혼 소송 준비만 잘 하고 있으면 된다고 절 오히려 다독여 주더라고요. 이럴 땐 참 동료들 잘 둔 것도 복이다 싶습니다. 아마 제가 서슬퍼렇게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한 그놈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자기 죄를 빠져나가긴 어려워 보여요. CCTV에 제 딸에게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었던 덕에 자백을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지 않을까. 지금 사연을 쓰는 시점에선 그 정도도 진행이 되어 있다는 상태라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뭐 어쨌든 좋은 결과 있을 거라 확실히 자부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잘못을 저지른 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이놈도 자기 죄값 제대로 치르고 있는지 제가 항시적으로 지켜보고 보탬이 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 붙들어 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선 모르는 게 약이라기보단 아는 게 힘이라는 말에 한 표를 더 얹고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건 정말 하면 안 되거나 일어났어선 안 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부모님께도 말 못할 비밀이 있으신가요? 하다못해 댓글에서라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본인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레 말씀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전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온 30대 여성입니다. 도망치듯 이곳으로 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파혼을 했기 때문이죠. 파혼이란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것은 그날 이후로 처음인데요. 사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가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기 때문은 아니랍니다. 친정아버지는 부동산을 하시는데요. 집이나 건물을 매매하고 임대하는 일은 물론 본인 스스로도 서울 곳곳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이른바 건물주죠.
아버지께서 맨손으로 서울로 오셔선 0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스스로 만들어내신 것이랍니다. 전 그런 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하고요. 남자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당시 전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마감 시간이 늦은 날이면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절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죠. 얘기도 잘 통하고 취미 생활도 비슷해서 몇 번 밖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그러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돼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답니다. 저희 가족들은 남자친구를 꽤나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 관심이 당연히 가겠죠. 어디까지 알아보셨는진 모르지만 성실하다고 남자친구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희 집엔 딸만 둘이다 보니 남자친구의 듬직함이 더 마음에 드셨던 건 아닐까 생각되네요. 남자친구는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 꽤나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일하게 됐답니다. 저 역시 대형 여행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둘은 취직 성공을 기뻐하면서 3년만 죽어라 일하곤 꼭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나면 결혼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신혼집은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나름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죠. 그렇게나 단꿈에 빠져 있었던 저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은 오로지 예비 시어머니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살았고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선 몇 년 뒤에 지금의 어머니와 만나 재혼을 하셨거든요.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의 일이라고 하는데 재혼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전혀 모를 정도로 남자친구와 새어머니는 많이 닮으셨답니다. 게다가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질투가 날 지경이었죠. 하루는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영화를 이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새어머니와 말이죠.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영화인데 벌써 봤냐고 했더니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을 새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개봉한 날 남동생과 함께 셋이서 봤다고 하더군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맛집이라고 소개받아서 가면 꼭 새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싸가던가 남동생이 평소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서 챙기는데 정말 우애가 좋구나 싶었답니다. 남자친구에게 워낙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런진 몰라도 가족들을 소개받을 때 그렇게 떨리진 않았어요. 다들 좋은 분이라서 반갑게 마주해주기도 했고 우리 둘이 알아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도 흔쾌히 찬성해 주셨답니다.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열렬히 환영한다면 남자친구의 집에선 절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배가 아파서 죽겠다고 저더러 복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면서 시샘 어린 소리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전 행복 가득한 순간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싸운다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결혼식 자체를 소박하게 하자고 결정을 해서 그런지 선택할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거기다 취향이 비슷하니까 부딪힐 일도 없었고요.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도 되는 건가 하는 와중에 대형 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전 여행 코디네이터로 단체 여행을 원하시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일정을 구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근무 시간이라 나가는 것이 눈치가 보였는데 팀장님께서 심각한 얼굴을 하시곤 얼른 가보라고 하셨죠. 전 그 표정에 괜히 겁을 먹고는 손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코를 찌르는 독한 향수 냄새가 확 얼굴로 다가오더라고요. 향수 한 병을 통째로 다 부은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라니 저절로 고개를 젓게 되더라고요. 전 친절한 목소리로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죠. 실내임에도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손엔 화려한 매니큐어를 바른 여성분은 꽤나 나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60대 정도 추정됐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껏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최악의 첫인상을 가진 분이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감싸곤 있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 뿐이라 눈이 어지럽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제 인사를 받은 여성분은 한참을 가만히 저를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 번이나 왕복을 하면서 절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선을 받고 있는데 온몸이 간지러울 정도로 소름이 돋긴 했지만 전 차분하게 다시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갑자기 저더러 몇 시에 마치냐고 하더라고요. 전 당황해서 6시 퇴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그 시간 맞춰서 다시 오겠다고 하곤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전 어이가 없었죠.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했지만 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답니다. 직장 선배는 미친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라고 했지만 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에 신경이 곤두섰어요. 퇴근 시간이 되고 건물에 나섰는데 그 여성분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저더러 가까운 곳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서요. 내일 다시 와주시겠어요? 내가 일 때문에 여기 온 것 같아 보여? 내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인데 내가 누군지 알면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지 못하지.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일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절 어떻게 아시나요? 나 민석이 엄마야. 이제 나랑 얘기할 생각이 좀 들어? 민석이는 남자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던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죠. 전 깜짝 놀란 마음을 뒤로 하고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죠.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이 사실을 남자친구는 알고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들로 혼란스러울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결혼할 생각이라고 들었는데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영 아니네. 입고 다니는 옷도 그냥 평범하고 가방도 명품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난 돈 좀 있는 집애랑 결혼하나 싶었더니만 하여튼 보는 눈 하고는 다짜고짜 무슨 품평회에 참석해서 후기를 읊어대듯 저를 평가하는 말을 하시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앞에 두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싶었죠. 평소라면 바로 들이받았을 성격이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라고 하니까 꾹꾹 눌러 참아가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답니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선 도대체 무슨 수로 자신의 아들을 만난 것이냐고 비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딱 말투가 너 같은 것이 감히 우리 아들을 만나? 라는 감정이 깔려있는 것 같았죠. 전 흥분하지 않도록 속으로 주문을 걸면서 짤막하게 남자친구와의 만남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인 혀를 차시며 아르바이트를 시키다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중얼거리셨죠. 절 왜 찾아오셨나요? 여기 오신 거 그인 알고 있어요? 내가 내 며느리 낯짝 보려고 오는데 허락이 필요하니? 앞길 창창한 녀석이 갑자기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와봤지. 너 애 생겼니? 우리 아들 앞에 엎어져서 애라도 가졌어? 그렇지 않고선 무슨 결혼이야, 너랑 우리 아들이?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정말이지 뭐라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는 무지막지함으로 제게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과연 저 말이 초면인 사람에게 해도 되는 말인가 어이가 없었죠. 제가 예비 며느리가 맞든 아니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 배우셨을 텐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점점 더 말이 심해지시더라고요. 급기야 제가 일하는 곳에 오신 이유도 정말 제가 여행사에서 일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꽃뱀이면 적당히 돈이나 쥐어주고 잘라버릴까 싶어서 확인하러 왔더니 정말 여행사 직원일 줄이야. 넌 직장도 있는 애가 술집 아가씨나 할 법한 꽃뱀 짓을 하면 부끄럽지도 않니? 전 더 이상의 모욕은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야말로 제 앞에 계신 분이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맞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선 그이가 여사님 핏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그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딱 그이 어머님처럼 말이에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엄마야. 내가 민석이 엄마라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서요?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두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으세요? 저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제 말에 흥분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선 테이블에 있는 물컵으로 손을 뻗으셨어요. 전 재빠르게 물컵을 치우면서 드라마를 너무 보신 거 아니냐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하곤 그대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등 뒤로 저를 부르면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일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갑자기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과연 남자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됐거든요. 제가 자세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는 친어머니에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선 나름 돈 있는 집안에서 자란 공주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배경이고 뭐고 다 버리고 결혼을 하셨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어디 동화 속 얘기도 아니고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는 현실 생활에 화도 나고 지치기 시작하셨죠. 그러다 남자친구를 가진 걸 알게 됐고 한동안은 남자친구를 키우는 재미로 살다가 끝내 과거의 자신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이혼 서류만 두고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남자친구의 5번째 생일이었대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할 테니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달라고 하고는 깔끔하게 정리하셨답니다.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던 저로선 갑자기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라고 하면서 제 앞에 나타난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정도인데 남자친구는 오죽할까 싶었어요. 그래도 숨기는 건 아니다 싶어서 솔직하게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친어머니가 자신도 아니고 저를 찾아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았죠. 거기다 제가 받았던 모욕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를 했었던 터라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전 남자친구의 잘못도 아닌데 왜 나한테 미안해하냐며 다독였지만 이미 남자친구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좋았다곤 말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친어머니가 나타났잖아. 어쩌면 당신 아들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정말 궁금하셨다면 나한테 먼저 왔어야지. 너한테 갔었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지. 맞아. 그건 자기 친어머니가 잘못하셨어. 나 엄청 기분 상했거든. 그런데 나도 똑같이 갚아줬으니까 괜찮아. 남자친구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냐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분명 제 앞에 나타난 것은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고 그 목적이 남자친구를 위한 것은 아닐 것이란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확신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예물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갑자기 도면이 바뀌게 됐다면서 혼자서 먼저 보고 있으라고 연락을 받은 전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자친구와 제가 할 시계를 알아보고 있었죠. 반지와 시계를 예물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둘 다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계가 주는 의미가 좋아서 예물로 정했답니다. 한참을 집중해서 고르는데 갑자기 손이 쑥 나오더니 제가 보던 시계를 낚아채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였어요. 물건 보는 눈은 무슨 발바닥에 붙었어? 고작 이런 시계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상관이라고 참견이세요? 예물을 할 거면 적어도 돈 1,000,000원은 되는 걸로 해야지. 이런 싸구려를 예물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전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곤 깔끔해 보이는 것으로 미리 알아둔 사이즈를 말하며 주문을 부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자기 말을 무시하는 것이냐며 짜증을 내셨지만 전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쪽으론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보석상을 나서려는데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당기더니 보석 반지 하나를 보여주시며 자기는 저걸로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전 어이가 없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반지를 왜 저한테 말씀하시냐고 물었죠. 너는 트렌드를 모르니? 요즘은 부모님한테 반지 하나씩은 선물한다는데 하긴 너같이 보는 눈이 꽝인 애가 뭘 알겠니?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 한다니 정말 최악이다. 하여튼 난 저 반지로 해. 만약 한다면 당신이 아니라 어머니께 해야겠죠. 만약 한다면 말이에요. 뭐? 아, 이게 진짜 오늘 매운맛을 한번 봐야. 곧 남자친구 도착할 텐데 어디 그 얘기 그때 가서 다시 해보시죠. 제 말에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더니 나중에 다시 보자고 하면서 보석상을 뛰어나갔습니다. 아직까지 남자친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진 않은 모양이었어요. 전 제발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보석상을 나섰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소망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으로 끝났지만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더 큰 것을 준비했더라고요. 불행히도 그 큰 것은 상견례에서 터졌답니다. 결혼식은 저희가 준비한다고 하지만 결혼 날짜만큼은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하셔서 다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중화 요리를 깔끔하게 잘한다는 곳에 예약을 걸었고요. 사실 그 가게는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건물 중 하나로 아버지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답니다. 저도 양씨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신데 제가 상견례 장소를 찾는다는 소리에 자기 가게로 오라고 해주셨어요. 웨이팅을 걸어도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슨 수로 자리를 만드셨는지 바로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돈이 될 사이가 만난 자리라고는 믿기 어렵게도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셨죠. 마치 부부 동반 모임에 나오신 것처럼 네 분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끼어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입구가 소란스럽더니 갑자기 문이 열리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등장했어요. 처음 만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매니큐어와 독한 향수로 무장을 하셨지만 몸매가 드러날 정도로 딱 붙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보셨다면 꼴불견이다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모습을 본 제 여동생은 눈이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등장으로 즐거웠던 분위기는 어디 가고 정막만 흘렀죠. 저희 부모님께선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에 당황하시면서도 침착하게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선 급하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팔을 잡고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셨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끄떡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누구냐고요? 여기 이 훤칠한 남자의 친어머니 되는 사람이죠. 즉 제가 진짜 엄마라 이겁니다. 아니 상견례라고 하면서 진짜 어머니는 쏙 빼놓고 가짜랑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누가 내 어머니야? 당신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장 나가. 아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널 낳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왜 여기 이 아가씨가 너한테 뭐라고 하디? 내가 찾아갔다고? 너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할걸. 제가 왜 그 일을 이희한테 숨기겠어요? 여사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도 제가 여사님께 드렸던 말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얘기했는데요. 제 말에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선 적잖게 당황하신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제가 얘기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끌어내려고 하셨지만 상황은 점점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룸 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양씨 아저씨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오셨고요. 정말이지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답니다. 이 소란을 정리한 것은 친정아버지셨어요. 친정아버지는 자리 하나 더 만들라고 하시더니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셨고요. 전 그런 친정아버지께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래도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인데 문전박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며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해보라고 하셨죠.
이 난리가 있는 동안 남자친구의 새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쪽으로는 시선도 돌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셨고요. 남자친구는 그런 새어머니의 모습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을 잡아 드리고 있었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니 여기까지 오셨겠죠. 대충 흘러가는 얘기를 보니까 저희 딸아이도 찾아가신 모양인데 그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으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바깥 사돈이 참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좋으시네요. 제가 고작 상견례 자리 차지하겠다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나름 알아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서 저라도 나서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겠다 싶어서 왔죠. 저 가짜가 어떻게 후려쳐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건축 디자인 쪽에서는 이름이 좀 있거든요. 아시죠? 어디서 일하는지.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선 남자친구가 얼마나 훌륭한 스승 아래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이름값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였죠. 어른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참 사람이 저렴해 보인다고 할까요?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알겠는데 입을 열 때마다 점점 더 말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선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셨죠. 전 태어나서 그런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는데요. 진짜 카리스마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답니다. 이런 기분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닌 것 같았죠. 기세등등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자세를 슬쩍 고치더니 그런 훌륭한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의 말에 룸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진 사색이 된 얼굴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에게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남자친구 역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외쳤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친정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틀린 말을 했느냐고 물었답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마치 아들을 거래 대상처럼 얘기를 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거래라니 무슨 그런 상스러운 표현을 쓰세요? 전 이런 훌륭한 사위를 보시는데 뭐라도 좀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건축사무소를 하나 차려준다거나 하는 것 말이죠. 당연히 집은 강남에 40평 정도 되는 곳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몰고 다니는 차도 S급 외제차는 돼야 면이 서지 않겠어요? 결혼식도 그래요. 알고 보니까 전통 혼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호텔 딱 빌려서 하객도 1000명 정도는 받고 그래야죠. 미쳤어?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내가 뭘? 우리 거래처 사람들만 하더라도 400~500은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오지 말란 말이야? 남자친구는 자신의 결혼식에 왜 오겠다고 하느냐며 꿈도 꾸지 말라고 했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전 그 광경을 보면서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드라마요. 친정아버지는 말할 가치도 없다는 얼굴을 하고 계셨고 친정어머니께선 한숨을 내쉬면서 동생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확답도 주지 않고 어딜 가느냐고 했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남자친구의 새어머니에게 가로막혔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가만히 앉아만 계시던 남자친구의 새어머니께서 대뜸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뺨을 3개 후려치시더라고요. 룸에서 짝 하는 찰진 소리가 울려 퍼졌죠. 동생과 함께 나가시던 친정어머니께서도 놀란 표정으로 문고리를 잡곤 움직이지 않으셨고요. 마치 정지화면 버튼을 누른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였죠. 감히 나를 때려? 주제? 누가 가짜야? 네가 버리고 갔으면 누가 가짜야? 낳기만 하면 다 엄마야? 내 자식의 결혼에 니까짓 게 뭔데 나서?
내 자식?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을 네가 뭔데 그렇게 불러? 그래, 그거 내가 직접 낳아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한이 되는지 알아? 그런 자식을 가지고 장사를 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와선 행패까지 부려가면서. 남자친구의 새어머니는 금방이라도 피를 토할 것처럼 소리를 지르시면서 당장 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듯이 욕을 퍼붓기 시작했지만 양씨 아저씨의 신호에 맞춰 등장한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 버렸죠. 폭풍우가 지나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상견례가 있고 나서 한동안 저도 남자친구도 먼저 얘기를 꺼내지 못했고요. 그만큼 그날의 일은 양가 어른들에게 충격이었고 저와 남자친구에겐 상처가 됐거든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굳이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결혼을 해야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인 것도 알고 있고 상견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눴던 사돈도 좋은 분이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고 하셨고요. 경박하고 몰상식한 말을 내뱉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식을 이용해서 한탕 해보겠다는 심보가 보여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었지만 고작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남자친구지 그 친어머니가 아니잖아. 어차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고 결혼만 잘 넘기면 앞으로도 안 볼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질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결혼이라는 게 얼핏 보면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두 사람이 가족이 되면 그 두 사람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엮이는 거야. 너 그 친어머니라는 사람이랑 앞으로 안 보고 산다고 장담할 수 있어? 그래도 남자친구는 죄가 없잖아요. 그 가족들도 그렇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리게 만들면 그 웅덩이는 더 이상 깨끗한 곳이 아니야. 그 미꾸라지 한 마리 없앤다고 해결될 줄 알지? 전혀 아니란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어 하셨지만 전 고집스럽게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친정 아버지께서는 서로 의논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말을 아끼셨죠. 상견례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남자친구의 얼굴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상했더군요. 제대로 식사를 챙기지도 못했는지 아예 반쪽이 됐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마주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용기를 낸 쪽은 저였습니다. 그날 어머니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괜찮으셔? 병원에 계셔. 자꾸 몸에 힘이 없다고 하셔서 입원해서 경과를 좀 보기로 했거든. 전 남자친구의 새어머니 소식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마지막에 온몸으로 화를 내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남자친구는 결혼을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더군요. 전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소리를 높이고 싶었지만 애써 마음을 다스리곤 천천히 물었습니다. 나랑 헤어지고 싶어? 왜? 내가 싫어서? 내가 무슨 낯으로 너랑 결혼을 해. 상견례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 사람이 내 친어머니로 살아있는 이상 무슨 수로 내가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해. 당신 결혼하면 친어머니 모시고 살 거야? 미쳤어. 그리고 그 여잔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나를 낳았다고 해서 다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니잖아. 할 수만 있다면 내 몸 안에 있는 그 여자의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그럼 뭐가 문제야. 행패를 부리는 것도 맞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무서워서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남자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얼굴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말했죠. 남자친구는 친어머니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무시하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자신이 나서야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선 상견례의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먼저 사과를 했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웃기만 할 뿐 대답을 주지 않았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앞으로 저희 결혼에 그 어떤 첨언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곤 처음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죠. 저희는 결혼 전에 크게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며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평범한 사람과는 많이 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무나도 의외의 순간에 다시 돌아오셔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가셨거든요. 저희는 전통혼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옷도 사전에 입어보고 전통혼례를 치르는 과정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답사를 다녀왔거든요. 설레는 것도 잠시 생각보다 복잡한 의상과 과정에 저희는 오전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바로 지쳐버렸습니다. 둘이서 점심을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친정아버지의 부동산이 근처에 있으니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을 권하더라고요. 저야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바로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넣었죠. 친정아버지께선 기분 좋은 목소리로 근처 부대찌개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부대찌개를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점심 이후에 무엇을 할지 얘기를 하면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마주하고 말았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는지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른 모습으로 저희를 보자마자 눈을 뒤집고 오셔선 남자친구의 곁에 서 있던 절 밀치고는 남자친구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지 않겠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정신을 차린 남자친구는 자신의 팔을 붙들고 있는 친어머니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외쳤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께선 고집스럽게 남자친구의 팔을 붙잡곤 당장 저와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죠. 남자친구는 다 정리된 얘기를 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했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앞에서 벌어진 소란에 당연히 친정아버지께서 나오셨죠. 친정아버지도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시더니 여기서 무슨 일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무게는 다 잡더니 고작 하는 일이 창문 걸레질이야? 아이 천하이 먹고 창문 닦기나 하는 집이랑 네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네 월급이 고스란히 다 저 집구석 먹여 살리는 것으로 들어갈 게 뻔하잖아. 정신 차리라고. 무슨 헛소리야. 아버님이 창문 닦기라니.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상관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창문 닦기나 하는 거지를 사돈으로 둘 수는 없지. 아이고 당장 파혼해. 전 호들갑을 떨면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가만히 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아버지께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 내 말이 딱 맞지? 전현 꽃뱀이 확실하다니까. 우리 아들 등골이나 빼먹고 살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결혼을 하는 거였어. 세상에나 내가 오늘 그 꼴을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닥쳐. 함부로 떠들지 마. 그런 사람 아니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 너야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고 해도 어떻게 저런 애를. 너 말해봐. 전현이 너한테 엎어진 거 맞지? 아니면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다 말해봐. 그만 좀 해.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차마 듣고 있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만약 저 혼자였다면 바로 들이받고 따졌을 텐데 불행히도 그 자리엔 친정아버지께서 계셨죠. 친정아버지는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에 계시던 사장님께서 친정아버지를 발견하시곤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르신, 여긴 어쩐 일이세요? 부대찌개 드시러 오셨으면 얼른 들어오지 않으시고요. 안 그래도 예비사위가 부대찌개를 좋아한다고 해서 들렀는데 사정이 좀 생겨서 말이지. 아무리 그러셔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드시고 가셔야죠.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매번 저희 가게 창문 닦아주시고 다른 층 사람들도 복도니 계단이니 어르신께서 오셔서 손봐주셔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세도 저렴하게 받으시면서 청소까지 다 해주시다니요. 가게 사장님께서 연신 허리를 숙이며 감사함을 표하자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건물의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친정아버지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너도 나도 1층으로 내려왔죠. 몇몇 분들은 친정아버지 오시면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 있다며 양손 무겁게 잔뜩 챙겨 오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뭐하러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느냐고 하셨지만 다들 부동산에 인사 갈 때마다 안 계셔서 자기들 건물엔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렸다고도 하셨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그 많은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달 월세를 근처의 70%만 받고 계셨어요. 코로나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힘든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월세를 올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코로나로 다들 힘들었을 땐 2년 동안 월세를 30%만 받으실 정도였어요. 그 덕분에 친정아버지의 건물에는 공실이 없기로도 유명했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친정아버지께 인사를 드리자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친정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친정아버지가 부동산을 한다고 생각했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것까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놀란 얼굴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돈 어른이 창문 닦기가 아니라고? 창문이요? 아, 그거요? 우리 어르신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어디 고장난 곳은 없나, 불편한 것은 없나 봐주시면서 꼭 유리창을 닦아주시거든요. 다른 층은 사람을 시켜서 해주시는데 꼭 1층은 직접 해주시죠. 내 건물인데 그럼 내가 청소해야지 누굴 시켜? 그리고 이렇게 관절에 기름칠 좀 해줘야 잘 움직이지.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어서 안 돼.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전개된 일들에 적응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전 파혼이란 말을 어디서 하느냐고 했죠. 파혼이란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는 자기가 실성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 방금 있었던 일은 잊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선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상태였어요. 친정아버지께선 가게 사장님들께 양해를 구하곤 제가 있는 쪽으로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있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손을 쳐내셨습니다. 사돈,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네요. 우리 아들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전 일들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예비사위 얼굴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참 이제 무슨 말을 하셔도 듣고 싶지가 않네요. 너도 더 이상은 고집 부리지 말고.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저쪽에서 저렇게 파혼을 원하는데 당연히 파혼해야지. 전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친정아버지께선 들은 척도 않으시곤 남자친구에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친정아버지의 말에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전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눈가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감히 내 딸한테 금이야오기야 귀여운 내 딸을 꽃뱀 취급을 하고 뭐 어쩌고 어째? 우리 딸이 엎어져? 약점을 잡아? 그런 더러운 말로 우리 딸 얼굴에 똥칠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집이랑 사돈을 맺어? 아버지, 그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가만히 친정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길거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큰절을 하고는 느릿한 걸음으로 돌아섰죠.
전 남자친구를 붙잡고 싶었지만 제 팔을 강하게 쥐고 있는 친정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하면서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사랑하잖아, 안 그래? 너 우리 아들 사랑해서 무조건 결혼한다며. 그럼 그 많은 재산 다 우리 아들 몫으로 떨어지는 거 맞지? 그렇지? 이거 놓으세요. 귓구녕 막히셨어요? 저희 지금 당신 때문에 파혼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돈 얘기하고 싶으세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저더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 당장 부모님을 설득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군데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전 얌전히 친정 아버지를 따라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마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일이 이렇게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전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날 그 거리에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만나 천국과 지옥을 오갔으니까요. 친정 아버지께선 결혼 준비로 인해서 생긴 손해는 우리 쪽에서 다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제게 힘들겠지만 미련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전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젠 그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이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일주일 뒤 전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직장으로 날라왔죠.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제 주변을 오가더군요. 안 그래도 파혼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았는데 이젠 내용 증명이라니 참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 증명을 보낼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뜯어본 전 너무 놀라서 미쳤다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제 목소리에 다들 무슨 일이냐고 모여들었지만 전 서둘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팀장님께 반차를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색이 된 저의 표정에 팀장님도 심각한 얼굴로 당장 가보라고 하셨고요. 전 수군거리는 소리를 뒤로 하곤 택시까지 타선 집으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부모님께서 다 계셨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내용 증명을 보여드렸고요. 두 분의 반응 역시 저와 다르지 않았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였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파혼을 진행하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지만 사회적 체면에도 손상이 있었으니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선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비틀거리시다가 자리에 누우셨답니다. 친정 아버지께선 몇 번이나 읽어보시더니 긴 한숨을 내셨고요. 마지막에 청구한 위자료는 무려 5억이었거든요. 친정 아버지께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하셨어요. 아마 남자친구는 모를 거예요. 다 그 여자가 저지른 일이겠죠. 위자료 청구라니. 파혼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누가 했든 내용 증명이 날라왔으니 무슨 액션이라도 취해야 하지 않겠니? 돈을 주고 떨어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그 어떤 눈먼 돈이라도 그 여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꼴은 못 보겠고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자꾸 엮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구나. 친정 아버지께선 차분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곤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냐 하셨죠. 하지만 전 그 어떤 방법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친정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친정 아버지께선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는 나가서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친정 아버지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은 건물의 세입자 중 하나인 탐정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은 탐정이라고 하지만 여기저기 부탁받은 일을 해주기도 하는데 제 얘긴 대충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3일 안에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에 대해 알아봐주겠다고 하셨죠. 그로부터 3일 동안 전 2차례의 내용 증명을 더 받아야만 했어요.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초조해지신 것인지 아니면 간이 커진 것인지 위자료의 금액은 점점 더 커져서 마지막에 받은 내용 증명엔 무려 10억을 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너무 쉬운데요.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선 가업을 물려받긴 했는데 머리가 없으면 노력이라도 하든가. 이도저도 아니다 보니 이젠 빚만 남아서 당장 해결해야 할 돈이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친한 사람들 여러 등을 치고 다닌 모양인데, 그리고 그쪽에서도 아들의 존재를 알았는지 지난주부터는 아들 회사로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었나 봐요. 전 충격적인 얘기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거기다 헤어지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 한쪽이 아프기도 했고요. 전 그 사실을 가지고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죠. 그리고는 사기죄와 협박죄로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고소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도와주겠다고 하셨고요. 전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파혼까지 가게 된 상황에 대한 증거들과 증언을 모아 보내면서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찾아가 법적인 도움을 줄 테니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달라고 했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전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를 도려내어 2번 다시 남자친구 근처에도 그리고 제 주변에도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었답니다. 저의 이런 행동에 당황한 건 남자친구의 친어머니였죠. 돈을 세게 부르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이고 그 와중에 돈을 좀 챙겨서 도망갈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역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 다음이야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사기죄가 인정돼서 교도소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몰랐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역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위자료로 청구해서 결국은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가 도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쌤통이죠. 파혼이라는 폭풍우가 지나가고 조금은 안정을 되찾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게 된 건 사실 어제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산촌 벽지를 다니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장난 집을 수리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말 그대로 밝은 미래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많이 아쉽고 안타깝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